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약세장인데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세도 극복하는 슈퍼리치들의 비결, 윤유석 파트너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요. 어떤 약세장에서도 잃지 않는 투자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슈퍼리치 투자법 5번째 시간, 오늘은 적정주가 산출법과 약세장 투자법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윤유석입니다. 오늘은 분기 실적으로 적정주가, 앞으로의 적정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2023년도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5월 달이면은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023년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분기 실적 가지고 202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거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덕산테크코피아를 포트폴리오에다가 놓고 수익을 얻은 적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때가 2021년도였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적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지난해 그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 분기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는데, 보니까 매출액이 37%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잖아요. 이런 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왜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1분기 가지고 만약에 1분기 하나만 가지고 그 당해년도 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추정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실적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성장 많이 했네, 투자해야 되겠네, 이런 것보다는 왜 성장을 했는지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분기니까 이게 1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 실적이 다 나와야지 결국 이제 2021년도 결산 실적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목표가를 정할 수 있어요. 물론 목표가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대략 전년 대비 한 이 정도는 올라가겠지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1분기 데이터만 하나만 가지고 2, 3,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질지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이 3분기다. 그럼 괜찮아요. 1, 2, 3분기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굳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지금 1분기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한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37% 오르고 영업이익은 이제 77%가 올랐는데,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63%에 불과합니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 이상, 70%, 못해도 70% 이상은 되는데 6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얘네들이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기술 집약적이라는 어떤 일단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20%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야 되겠죠. EPS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이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136%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은 뭔가 분기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앞으로의 실적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나올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매출 분석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알아야지 그 사업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그 키워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쭉 보니까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의 매출 보니까 부문별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 보니까 OLED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OLED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덕산테크피아인데 덕산 네우룩스라는 이 회사 대표의 뭐 형님뻘 되시는 그분 그 회사에 그 OLED 소재를 중간 소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원래 이게 덕산 쪽은 그 OLED 소재 쪽 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덕산테크피아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보니까 매출 비중은 아직까지는 OLED 쪽의 매출 비중이 58%로 높은데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것은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첨단 소재 쪽,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소재도 공급을 하고 반도체 소재도 공급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 만약에 이것이 장비 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비는 전반 고객사가 어쩔 때는 확 샀다가 샀으니까 이제 너들 쉬어도 돼. 예를 들어 재고 보충이 어느 정도 되거나 장비를 먼저 많이 구매를 하면은 그 다음 분기에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재구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길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제가 투자할 때 약간 제외시키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반도체 분야라도 또한 같은 2차 전지 분야라도 장비 쪽은 약간 좀 열애를 시킵니다.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에 실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허나 소재는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객사들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하나를 생산할 때 소재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소재 기업이라는 것이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OLED 쪽과 반도체 아무튼 둘 다 높은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게 뭐냐? 반도체 쪽과 OLED 앞으로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뉴스 검색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쪽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최근 OLED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OLED 생산 규모 혹은 반도체 생산 규모, 업황 분위기 이런 거를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누가 저희들한테 떡을 먹여주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정보 사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이러한 어떤 사업 쪽에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뉴스가 떨어지고 호재 뉴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우리가 정보 사냥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자꾸 종목 게시판 들어가지고 남들 얘기 자꾸 주워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정보 찾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OLED 요즘 분위기, 요즘 또 뭐 채팅과 관련된 서비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정보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OLED를 보니까 뉴스 검색을 통해니까 최근 삼성 갤럭시와 노트북용 OLED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낸드 플래시 쪽,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재에 대한 출하량이 증가한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OLED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할까?
이게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일까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냐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보니까 이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G가 이게 5G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뭐 3.5GHz 고주파를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럼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 고주파를 견뎌낼 수 있는 각종 부품들이 거기 탑재가 돼야 돼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고성능의 부품들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그래요. 부품이 고성능은 좋은데 고성능인 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충전해 놓고선 오후 딱 되면은 절반이 다 그 배터리량이 소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업체 쪽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적은 부품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쪽인데 그동안은 디스플레이를 LCD로 보통 썼어요. LTE 휴대폰까지는. 근데 LTE가 아니고 LCD 디스플레이를 썼는데 이게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대폰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G 폰으로 지금 다 전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5G 폰들은 모두 OLED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 초기에 5G가 보급되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OLED 쪽의 패널에 대한 생산량과 수요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됐죠. 이 표를 보니까 그때가 2021년도 OLED 패널을 사용한 스마트폰의 비중이 4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휴대폰 가게에 가서 딱 보니까 신제품 나온 것이 다 5G 폰이에요. 그럼 앞으로 모든 휴대폰 대리점에 있는 그 스마트폰들이 5G 폰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OLED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점으로 아까 잠깐 나왔던 OLED 유기제로의 이러한 성장률이 2021년도 1분기 딱 그 분기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재는 반도체 패널을 만들 때마다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간 영속성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성장률이 높았어요. 보니까 반도체는 덕산테크코피아가 삼성전자에다가 직납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전방 산업, 전방 고객사의 상황이 컨디션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쪽에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의 월 생산량 추정치를 보게 되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엄청난 생산량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당시 삼성전자의 이제 중국 시안 공장, 시안 2공장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생산 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증설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국내 평택 2공장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낸드 플래시 신규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낸드 플래시의 생산량을 더 많이 높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덕산테크코피아는 전방 고객사에는 삼성전자의 생산량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입량도 증가할 거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접근하고 실적이 왜 좋아졌는지를 매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출 분석도 아니죠. 매출 너희들 팔고 있는 물건이 뭐야? 아, 이게 이렇게 팔렸어? 그럼 이게 왜 많이 팔렸을까? 그럼 고객사가 누굴까? 딱 나오잖아요. 검색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2021년도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2022년도에 그 신규 공장 라인이 그 가동이 본격화돼 가지고 무려 60%의 생산 캐파가 증가하고 그 3분기에는 더 증가하고 이런 흐름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팩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덕산 테코피아 쪽입니다. 자, 고객사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덕산 테코피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덕산 테코피아가 삼성전자에다가 모든 반도체 소재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덕산 테코피아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물량은 다른 경쟁사한테 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덕산의 생산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이 뜻은 뭐냐면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고객사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어느 정도 점유율로 덕산에 어떤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유율과 비교를 했을 때 고객사의 어떤 생산량 증가에 그냥 수혜를 그냥 받고 있고 덕산도 지금 생산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고객사가 주문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덕산한테 야 우리가 이만큼 많이 생산할 거니까 너희들도 생산 능력을 높여라. 상호 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소재 없으면은 소재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고 또 뉴스를 또 찾아봤어요. 덕산 테코피아의 어떤 생산 능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반도체 소재 3공장의 증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즉 고객사의 생산 능력 확대에 발을 맞춰서 함께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다. 이 뜻은 앞으로 요즘 뭐 분위기 반도체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생산 능력을 높여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접근하죠. 어차피 결산 실적 숫자를 딱딱 맞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다만 우리는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성.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실적을 맞출 수 있습니까? 회계학과 출신이. 사업가도 아니잖아요. 사업가도 못 맞춰요. 회사 직원들도 못 맞춥니다. 그거는. 다만 우리가 그 방향성 각도. 자, 1분기 EPS가 한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한 요 정도 높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약 60%는 증가할 것 같다. 1분기 때 무려 100 몇십 프로가 올라갔죠. 아까 잠깐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무려 136%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2, 3, 4분기를 이 정도 높이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너무 좀 낙관적인 것 같고 약간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봤을 때 100%가 넘는 게 아니라 한 60% 정도는 최소한 못해도 갈 것이다. 그렇죠? 이 높이로 그냥 이 높이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왔던 거를 그냥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분기 때는 뭔가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보통 4분기가 되면은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 재고 같은 것도 뭐 손실난 거를 그때 폐기 처분하고 또 매출채권 같은 것도 부실한 것들을 또 처리하고 또 실적이 아주 좋을 때는요.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또 그때 4분기 때 줘요. 그러니까 4분기 때의 실적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년 대비 한 최소한 6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인데 결론은 일단 전방 고객사의 생산량 증가, OLED에 대한 업황 호조 이것은 이제 5G 때문에 그런 거죠. 5G 휴대폰 때문에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의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 있다면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은 덕산 테코피아가 낸드 플래시 말고 DRAM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 테스트 중에 있었어요. 샘플 테스트 중에 있었고 그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DRAM 쪽의 신소재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136%가 올라갔지만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60% 정도. 이런 것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 분석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구나. 매출액은 얼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만큼 올랐구나. 좋으니까 투자하자. 안 돼요. 이렇게 투자했다가 예전에 가치 투자를 표방했던 분들이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그분들이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숫자에만 집착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봐야 되거든요. 숫자는 단지 우리에게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실마리를 던져줄 뿐이지 우리는 그 숫자를 통해서 그 내면의 가치를 일단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분석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사업 분석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1분기가 됐어요.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덥석 샀어요. 그러면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2분기 실적 과연 이만큼 잘 나올까? 사자마자 그 고민에 빠져요. 허나 이런 사업 분석을 통하게 된다면은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정 주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볼게요. 먼저 PR을 두 가지를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EPS가 얼마였다? 1,100원. 추정 실적입니다. 추정 실적. 4분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주당 순이익이 1,100원까지는 추정할 수 있고, 두 번째 PR 목표 적정 PR을 산출을 해야 돼요. 두 가지. EPS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적정 PR이 산출이 되는데, 자, 같은 그림이죠. 1,100원 EPS.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산출한다? 그때 당시 현재가가 18,35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추정 PR은 1,100원이잖아요. 1,100원. 여기서 또 산수가 나옵니다. 현재가 나누기 EPS. 그러면 16.7이 나와요. 이게 적정 PR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2021년도 전체 실적이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18,350원이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은 2021년도 결산 실적에 따른 PR은 16.7로 추정할 수가 있겠구나 정도 수준만 알면 돼요.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6.7이 이게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PR은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의 기업의 기업 가치가 다르고, 또 사업을 보더라도 그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에 의해서 고성장 사업도 있고 저성장 사업도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한다? 이 기업의 과거에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떠한 PR에 평판을 받는지 평판 점수를 일단 파악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PR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16.7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과거의 PR을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 OLED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과정에 신규 사업인 반도체 소재 사업이 더해졌는데, 반도체가 낸드 플래시로 시작을 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큰 시장인, 몇 배 더 큰 시장인 D램 시장까지 진출을 해요. 제가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시스템 반도체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소재까지도 앞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PR 흐름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당기순이익의 21배, 28배, 26배 이렇게까지 주더라고요. 이것은 이 기업의 성장 가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서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PR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예외적인 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갑자기 PR이 확 높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조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자산 매각에 의해서 자산을 매각을 했는데, 자산 매각은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그건 영업과 상관없는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시, 예외적인 거. 반대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순식간에 퉁 떨어졌다가 툭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과연 적정한 주가 흐름일까요?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아닌 그런 일시적으로 급락이 일어났던 것들은 빼야 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평균 PR이 얼마가 되느냐? 27배가 나왔습니다. 27배. 그러면 이것은 시장에서 덕산타코피아에 대해서 적정하게 PR을 27배를 정도 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적정 PR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의 견해가 다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실적을 내고도 목표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야, 나는 27배 주는 건 너무 높게 준 것 같아. 좀 낮게 줄래. 또 누구는 무슨 소리야. 앞으로 얘네들이 D램과 시스템 반도체 소재 사업까지 진출해가지고 더 큰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죠. 30은 줘야 돼. 뭐 서로마다 이런 견해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목표 PR을 그냥 평균 PR로 일단 환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일단 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예상되는 실적, 특히 이제 EPS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세요. 주당 순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추정되는. 자, 그것을 가지고 현재 주가는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 나누기 이걸 나눠버리세요. 그럼 PR이 나옵니다. 이 PR 가지고 적정 주가를 잡는 거예요. 그럼 과거 또 PR을 딱 보니까 평균적으로 27배가 나왔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실적이지만 2021년도 추정했던 EPS를 고려했을 때 PR은 16.7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직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 가지고 주가가 시장에서 야 이거 가지고 막 그냥 호들갑 떨면서 막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실적 나오고 그러면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볼게요. 아까 적정 PR은 27배를 잡았죠. 그리고 2021년도 추정되는 EPS는 1,100원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목표가를 정해볼까요? 쉬워요. 1번과 2번 곱하면 됩니다. 적정 PR 곱하기 EPS. 그러니까 목표가가 29,700원. 이제 적정 주가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주가는 조사했을 때 18,350원이었고요.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오르면 기대 수익률이 약 62%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연평균 40% 이상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을 종목을 제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62%라고 하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종목의 몰빵 소위 이러면 안 되죠. 이러한 성장률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10개, 20개를 사놓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중간에 실적이 좀 약간 예상치 못하게 좀 어긋나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 종목을 사게 된다면은 그 안에 뭐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그 실수를 용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 쪽 측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한 3종목, 2종목 이렇게 사면 안 되고요. 가급적 많이 사십시오. 많이 사면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63%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뭐 30% 비중을 갖고 있다? 그 주가 한 10%만 올라도 매도할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울 일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방송을 했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다. 아예 싸울 일을 만들지 마세요. 만약에 2-3 종목을 만들잖아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될 겁니다. 이런 종목을 한 20종목에서 가령 30종목까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서 이런 종목으로 딱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가가 만약에 10%가 갑자기 급등해도 에휴 뭐 얼마 안 샀는데 그냥 냅두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어떤 투자 기법 중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관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가격에 했어요.
한번 이제 급등도 나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죠. 지긋지긋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기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결국 시장에선 이 기업 인정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29,200원 적정 주가에 오면은 외국인이 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냉정하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적정 주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적정 주가를 알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슈퍼리츠는 약세장을 이용해 가지고 적정 주가를 아는 사람들이 약세장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슈퍼리츠가 소위 이제 3대 슈퍼개미들 들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첨단, 뭐 고성능 사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뻔한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지수가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부터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숨겨져 있는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약세장, 지금 경기 침체죠. 약세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통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죠.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 전후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종합 지수는 그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다가 이게 관성의 법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파동 형태를 띄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진가? 대한민국 주식이 너무 싸네.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너무 올라가고 꼭 이 사이에 악재가 부각이 돼서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올라갈 땐 또 호재, 원래 있었던 호재가 또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호재 때문에 올라갔느냐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흐름을 보여요. 경제 성장률하고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지수가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강세장과 약세장은 매년 나온다라는 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월 차트인데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매년이래요, 매년. 근데 이 낙폭이 굉장히 커요, 의외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은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점에서 물려요. 장이 좋을 때 자꾸 시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 이런 지긋지긋 대세 상승장이 나온 것은 이때 한번 2018년도에 한번 반도체 때문에 한번 나왔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 때문에 한번 나왔고 이거 뭐 예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아주 예외적인 거고 평상시는 이런 지긋지긋한 장들이 일어나요. 근데 명심하실 것은 앞으로 평생 이런 장세를 계속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평균 일반적인 장세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 10년 동안에 한 2.7% 정도 성장률이었거든요. 그러면 지수 성장률 해봤자 2.7%예요. 하만 낙폭이 좀 크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지수가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정상적인 장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장이. 이게 지뢰밭 같이 보이죠. 평생 우리가 목격하게 될 장세입니다. 대세 상승장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요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 그리고 슈퍼리츠가 돈을 모은 것은 뭔가 엄청난 기법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엄청난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기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정 주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수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못 맞춰요.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맞추신다고요? 네, 그분은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로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내지 마십시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수를 제일 잘 맞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김한진 박사라고. 이코노미스트죠. 이분은 종목 기업 분석을 안 합니다. 거시경제 분석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어떻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지수를 맞춰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30% 정도 확률로 지수를 맞춘대요. 이러니까 TV에 출연해가지고 초대까지 받았다. 만약에 절반을 맞춘다. 이분은 그 시대에 전설이 될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기 뭡니까? 지수, 시황은 분석은 가능하지만 맞추는 영역은 이건 신의 영역이다. 못 맞춘다. 이 얘기입니다. 이분 하루 왼종일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데이터하고 달라요. 굉장히 비싼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평생 이것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걸 하시겠다? 맞추겠다? 어쩌다 맞출 수는 있죠. 근데 평생 맞춰야 돼요. 어쩌다 맞추면 안 돼요. 3번 연속으로 맞추면 돈을 벌어요. 마지막 4번째 못 맞추잖아요. 벌었던 돈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슈퍼리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 최근에 주가 하락이 막 일어났을 때 주주총회에서 이랬어요. 우리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다만 기업이 싸게 나오면 살 뿐이다. 피터 린치 악재는 초인종을 누르고 친절하게 악재 왔으니까 주가 떨어질 거예요 라고 신호를 울리지 않는다. 못 맞춘다. 존 리치 주가 하락을 맞추는 건 도박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지수를 못 맞춰? 그럼 약세장은 못 피하네요. 맞습니다. 약세장 못 피해요. 주식시장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예 떠나시려면 피할 수 있죠. 허나 우리가 앞으로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잖아요. 자, 약세장 못 피한다? 그러면 우리 계좌 수익률은 다 떨어질 거예요. 자, 돈 잃었다가 회복했다. 잃었다가 회복했다. 잃었다가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는 없죠. 근데 슈퍼리치는 어떻게 모았을까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굉장하지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약사장을 만난 슈퍼리치의 선택은 약사장이 제가 찾아갔어요. 주식노무 여의도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주가 떨어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안 파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전 이럴 줄 알았어요. 뭐 21선 밑에 하향 돌파했지만 61선에서 반등하겠죠.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주가 떨어진다고 주식을 팔아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이건 실패했네. 그리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을 하잖아요. 이분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한테 어처구니 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 주가 떨어진다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을 팔아요? 그럼 5등 기업을 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대전까지 가서 만났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걱정을 좀 하면서 괜찮으시냐고 컨디션을 딱 물었더니 이분이 신나가지고 아직도 그 얼굴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어린애처럼 신나 있어요. 내 종목은 죄가 없는데 지수 하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밑에서 더 많이 샀다고 가지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사람은 노리고 있었다. 지수는 내가 못 맞추지만은 지수가 떨어져서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뭘 갖고 있다? 현금. 기다렸어요. 노렸어요. 함정을 판 거죠. 본인 스스로가. 슈퍼리치는 몰라요. 지수가 앞으로 그냥 올라갈지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근데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곧바로 가버리면 그냥 차익 실현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더 저가에 매수해서 가는 거죠. 자,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손명환 대표도 만났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더 사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1억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10% 떨어진 거 1,000만 원 이런 거 하고요. 1,000억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10% 떨어져가지고 100억을 잃은 거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유 있게 그까짓 거 더 사죠 이러고 들어요. 이게 배짱일까요? 이게 단순한 슈퍼리치의 호기이자 배짱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약세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어요. 왜 노렸을까요? 내가 1,000원의 가격에 샀는데 1,000원 가격에 샀는데 이거 한 800원에 샀으면 혹은 700원에 샀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왜?
이미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1,000원에 사서 수익률보다 이 정도 가격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1,000원에 샀어요. 약세장이 온 거예요. 바겐세일이죠. 이걸 노린 겁니다. 더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분들은 겸손했어요. 매년 약세장이 올 거라는 사실을 과거 데이터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 뭘 들고 있다? 현금. 그래서 있잖아요. 가장 최고의 종목은 현금이라고. 현금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더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10원 탈탈 털어가지고 다 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결론은 뭐다?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50%의 수익을 얻는다고 치죠. 이걸 기다리고, 그래서 장세가 좋으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에 팔면 50%인데 갑자기 약세장이 나왔네.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치 못한 악재가 나왔네. 그래서 주가가 뚝뚝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가지고 50% 세일인, 더 떨어져가지고 70% 폭탄 세일이 나왔어요. 적정 주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와 사업적 가치, 적정 주가. 자, 주가 떨어진다고 기업의 공장이 사라집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사라지나요? 특허, 기술력이 사라지나요? 아니면은 공급망, 판매망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격만 떨어지는 겁니다. 제품의 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걸 뭐라고 한다? 바겐세일. 워렌 버핏이 최근에 경기 침체를 뭐라고 그랬죠? 바겐세일일 뿐이다.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1등 기업들이 사라지고 그러나요? 물론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돈 잘 벌고 돈 잘 버는 기업을 살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앞으로 약세장이 또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현금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참 유리하죠.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슈퍼리치가 선택한 동일한 지수에서 누구나 같은 같이 경험하는 지수 등락 시장에서 누구는 여기서 손절하고 누구는 지수를 맞추려고 그럴 때 이분들은 지수를 맞추지도 않았고 손절도 안 하고 다만 적정 주가만 알 뿐이고 떨어지면 더 매입했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백전백승이라고. 왜 그런다?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상승장에서는 그냥 적정 주가에 도달하니까 차익 실현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약세장에서는요. 매입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래도 돈을 벌고 이래도 돈을 벌어요. 이때는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왜냐? 약세장은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근데 장은 항상 그래요. 많이 올라가도 비정상적인 거고요. 많이 떨어져도 비정상적입니다. 항상 장은 평균 정상적으로 장으로 가려고 회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러한 비정상적에서는 더 사야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맨날 지수 떨어지고 그러면 인터뷰 맨날 워렌 버핏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아니 왜 바겐세일장에 시장을 떠나느냐. 이게 바로 슈퍼리치가 꾸준하게 자산증식을 이룬 핵심 전략인데 이 기반에는 적정 주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적정 주가를 알기 전에는 그 실적과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후를 맞이할 때 주식 투자는 평생 수십 년간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왜냐면은 20, 30대 투자 자금과 50대 이상의 노후를 위한 투자 자금은 격이 달라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추천할게요. 꽃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그 꽃길에는 저도 걷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누가 걸을까요? 워렌 버핏이 있고 그 뒤에 피터 린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3대 슈퍼리치 그 안에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 길을 놔두고 그 험지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십니까? 차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피해자인 척해요. 피해자.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전 단 한 번도 공매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무슨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소외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개인 투자자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기관 외국인요? 전혀 안 두렵습니다. 그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게 개인한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실적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실적이 엄청난 고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렇잖아요. 실적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주가는 저평가. 그러면 목표가 차이가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런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두 소형주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소형주 그러면 무시를 해요. 왜 무시를 하냐면 과거에 이제 상폐당한 종목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BW,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소형주다 보니까 부실 기업이라고 낙인을 찍어놨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저는 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700개 상장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면 제가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가장 고성장하는 기업을 골라내면 죄다 소형주예요. 왜? 대형주들은 제 필터링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형주는 이미 국내 시장 석권했죠. 해외 진출 마무리했죠. 더 이상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냥 기껏해야 환율이나 뭐 반도체 가격이 올랐는 떨어졌는 데 때문에 영업이익의 변화가 있지 의미 있는 매출이익이 팍팍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다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들은 저성장이에요. 성장의 한계에 봉착이 됐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잖아요. 성장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느냐 이게 목표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소형주는요. 아직 국내 시장 석권도 안 하고 해외 진출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이 얘기할게요. 저평가되는 것도 소형주에 몰려 있습니다. 왜 성장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왜 쌀까요? 시가총액이 낮아요. 소형주들은. 그렇죠? 소형주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자본력이 낮으니까 시총도 낮겠죠. 시총이 낮으면요. 펀드 편입이 안 돼요. 펀드 편입이 약 1,000억 정도 미만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특수한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종목들도 할 수 있고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 2,000억 미만으로도 사는데 일반적으로 펀드는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편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펀드가 사지를 않으면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추천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인 기관 투자자 혹은 펀드 쪽에서 그 종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자주 나오질 않아요. 애널리스트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널리스트의 목표는 기관하고 펀드 쪽에다가 정보를 주는 건데 그쪽에서 매매를 안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리포트가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몰라요. 일반 개인들은.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실적 들어가가지고 분기 실적을 까다롭게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평가에 빠져요. 바로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땅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나오고 있어요. 땅을 파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슈퍼리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파요. 아예 삽질을 해요. 그냥. 금덩어리 캐려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남들이 다 사는 뉴스에 나온 종목들 관심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전 종목을 다 전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실적 좋고 싼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1등 펀드 수익률은 연평균 15% 정도 됩니다.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25%, 워렌 버핏 초기 지금 현재 수익률 개인 투자자 가면요 40% 정도. 이거 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적 좋고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데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만 30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가져가 보세요. 평균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8년 동안 평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작년에 38%, 그 전년도에 58%, 평균이니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평균이네요. 10년 평균 40% 정도 됐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소액이에요. 소액은 최고 종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적 최고, 저평가 최고. 끝판왕 종목에 그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금 규모가 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특정 종목의 비중 확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조를 들고 있고 수천억을 들고 있고 종목을 사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조를 가지고 매매를 해봐 그러면은 최고의 종목을 못 사요. 이게 그냥 삼성전자나 이렇게 뻔한 종목들밖에 못 사는 거죠.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멈춘 기업들. 그래서 특정 종목의 비중을 높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최고 종목을 저는 그렇습니다. 최상위 1%에 있는 종목만 싹쓸이 하는 거. 이게 안 되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다 소용준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요. 매수 종목이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근데 기관들은 안 그러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중이 좀 적절히 안배가 돼야 돼요.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잖아요. 매년마다.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올해 들고 있었는데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별로야. 그럼 집에서 쫓겨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유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소액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최고 종목만 포트에다가 담을 수 있다는 게 있죠. 저는 이거는 제가 실제 그 힌트 계좌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하고 공유해가지고 있었던 저 회원분들의 이제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하고 매도가라는 것은 문자 메시지가 같던 거예요. 아, 제가 수익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평균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 이러한 수익률이 나왔던 거 실제 매도했던 장면입니다. 2021년도 뭐 최근 많이 나왔는데 380%까지 나왔네요. 평균 수익률이 2021년도 58%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7%. 올해 같은 경우는 252%. 한 2년 전에 샀던 종목 팔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실적을 매출 분석과 이제 영업이익 분석을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요일 날 4시,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TV에서 방송할 때는 화면에 좀 제약이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TV 쪽에서는 좀 쉽게 얘기하고 전문적으로 매출 분석, 영업이익 분석, 순이익 분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VOD 영상도 남겨놓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입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윤유석 파트너와 적정주가 산출법과 약세장에 대응하는 투자법을 알아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분위기에 마음 졸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시장의 약세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윤유석 파트너의 노후 대비 종목 분석 특강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또 와우넷 스페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죠. 윤유석 파트너의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윤유석 파트너를 검색해보세요. 방송에서 못다한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자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이곳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라면 미래의 슈퍼리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